글을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일단 노트북 들고 조용한 카페 구석자리나 나만의 서재 같은 그런 완벽한 공간부터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완벽하게 통제된 환경이 오히려 글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하거든요. 글쓰기는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온몸으로 겪어내는 삶 그 자체라는 관점이죠. 네, 오늘은 김민섭 작가의 책 경계인의 시선 일부를 담은 자료를 들여다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글 잘 쓰는 법을 넘어서서 우리의 그 평범한, 어쩌면 좀 지루하기까지 한 일상이 어떻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글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글과 삶의 연결성, 바로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 기술이나 기법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글의 진짜 힘은 작가의 꾸밈없는 경험과 진솔한 감정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혹시 지금 쓰고 계신 글이 어딘가 좀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어쩌면 삶과 단절된 공간에서 머리로만 글을 쥐어짜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그 실마리를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완벽한 공간이라는 신화부터 좀 깨볼까요? 자료를 보면 김민섭 작가가 글을 쓰려고 일부러 스터디 카페를 찾아갔던 경험이 나와요. 백색 소음만 흐르고 누구의 방해도 없는 그야말로 글쓰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죠. 네, 완벽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서 쓴 글에는 사람을 설득할 힘이 전혀 없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조건이 완벽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완벽함이 함정이었던 거죠. 그 스터디 카페는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삶이 차단된 공간이었던 거예요. 아, 삶이 차단된 공간. 네. 글이라는 게 무슨 무균실 같은 진공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거리의 소음, 옆자리 사람들 대화 소리, 창밖으로 보이는 계절의 변화 같은 거요. 그런 살아 숨쉬는 삶의 혼돈 속에서 자양분을 얻는 거죠. 작가는 그 공간을 감각이 거세된 곳이라고까지 표현해요. 감각이 거세된 곳이라니. 와,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경험이 딱 하나 떠오르는데요. 저도 예전에 큰 맘 먹고 비싼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서 카페에 간 적이 있거든요. 아, 네네. 세상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글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각오로요. 그런데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데 결국 쓴 건 몇 줄 안 되고 머리만 멍해지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글의 재료가 되는 세상의 모든 소리랑 풍경을 제 스스로 그냥 차단해버렸던 거네요. 정확해요. 비유하자면 신선한 재료를 구하러 시장에 가지는 않고 주방에 틀어박혀서 요리책만 달달 외우고 있는 셈이죠. 아, 이 자료에서 가장 인상적인 주장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글을 잘 쓰기 위해서 세상과 단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더 적극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거. 오히려요? 네,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걸 경험하고 무언가에 막 뜨겁게 분노하거나 감동하는 그 모든 과정이 이미 글쓰기의 일부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리는 건 그 다음의 일이고요. 아, 그렇군요. 글쓰기를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행위로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삶을 살아가는 과정 그 자체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일종의 기술적인 공부로 접근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문장을 매끄럽게 다듬을지, 구조를 탄탄하게 짤지, 이런 기법들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고 있어요. 물론 기술도 중요하죠. 근데 기술에만 매몰되면 본질을 놓치기 쉬워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와닿는데 아무리 훌륭한 요리법을 외워도 신선한 재료 없이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없다. 아무리 뛰어난 글쓰기 기법을 익혀도 진실한 삶의 내용이 없으면 공허한 글만 나온다. 결국 글의 깊이는 삶의 깊이에 비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건 좀 이상적인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해요. 매일 똑같이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그 반복되는 일상에서 매번 새로운 의미와 깊이를 발견하겠어요. 그건 작가처럼 특별한 관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것 아닐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어서 쓸 게 없어. 네, 맞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단호하게 그게 오해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건 경험의 크기가 아니라
관찰의 깊이거든요. 관찰의 깊이요? 네. 어제 제가 마트에서 계산을 기다리는데 한 아이가 엄마한테 왜 저 과자만 할인하냐고 묻더라고요. 네. 단순한 질문이지만 그 안에는 사실 자본주의, 욕망,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다 숨어 있어요. 그런 아주 작은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붙잡아서 이게 뭘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 그게 바로 글감 수집의 시작이라는 거죠. 경험의 크기가 아니라 관찰의 깊이요? 아, 같은 풍경을 봐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랑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 삶이랑 연결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글을 쓰게 된다는 말이군요. 바로 그거죠. 자료에서도 출근길 풍경, 학생과 나눈 짧은 대화, 혼자 걷던 골목길의 느낌, 이런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다 글이 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작가가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끌어와요. 바로 예수의 비유예요. 예수의 비유요? 네. 그 가르침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왜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는가. 그 이유를 삶 속에서 길어올린 이야기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죠. 잠깐만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보통은 그 말씀의 신성함이나 종교적인 권위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장감 때문이었다는 건가요? 바로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게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 교훈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 당시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사마리아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그들의 위선과 편견을 정면으로 찌르는 아주 날카로운 사회 비평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또 탕자의 비유는 그냥 용서하세요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자식을 잃었다가 되찾은 아버지의 애끓는 심정, 그 실제적인 감정을 담은 이야기였거든요. 듣는 사람들 삶이랑 동떨어진 그런 고고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이 발딛고 선 현실, 그들의 아픔을 정확히 관통하는 이야기이기에 강력한 힘을 가졌던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들리네요. 결국 가장 힘 있는 이야기는 무슨 화려한 미사여구나 위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진솔한 고백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말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습니다 라는 설교보다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 담담한 고백이 훨씬 더 깊이 와닿는다는 말이 바로 그 의미였네요. 네, 그래서 이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당신이 교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직접 겪고 느낀 그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어설프게 아는 척하면서 교훈을 주려고 하기보다 내가 겪었던 실패, 내가 느꼈던 혼란을 솔직하게 꺼내놓을 때 독자들은 오히려 더 깊은 연결을 느끼죠. 그렇다면 글쓰기란 결국 자기 자신과의 정직한 대면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겠어요. 내가 뭘 느꼈는지, 뭐가 기뻤고 슬펐는지, 또 무엇을 외면하고 싶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과정 말이에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그 과정이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점도 숨기지 않아요. 자신의 약점, 실패, 과거의 상처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니까요. 누구나 피하고 싶어하는 순간이죠. 그걸 글로 옮기는 건 더 큰 용기가 필요하고요. 하지만 바로 그 정직함이 글에 힘을 준다는 역설이 여기서 또 등장하는 거군요. 네, 독자들은 완벽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약점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의 그 진솔한 고백에 깊이 공감하니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작가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 그것들이 오히려 여러분 글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글을 쓸 때 가장 멋지고 그럴듯한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하지만 독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는 의외로 나의 가장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부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자신을 드러나는 용기. 그것이 어떤 화려한 문체보다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글쓰기를 위한 완벽한 공간이라는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 우리의 공간은 세상과 단절된 무균실이 아니라 삶의 생생한 재료들을 받아들이는 일종의 흡입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고요. 네. 그리고 둘째, 작가의 가장 중요한 재료는 삶 그 자체라는 것. 따라서 글이 막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책상 앞에서 끙끙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소위 삶의 공백을 채우는 일이라는 거였죠. 작가의 블록은 사실 삶의 블록일 수 있다. 아, 이 통찰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글은 나의 약점과 실패를 정직하게 대면할 때 나온다는 것. 나의 가장 개인적인 고백이 가장 보편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역설이었어요. 결국 글쓰기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고 그 진솔한 여정을 독자들이 함께 따라오게 만드는 과정인 셈이네요. 네, 아주 정리가 잘 됐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실천적인 조언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라. 네, 시끄러운 지하철 아니든 아이가 잠시 잠든 거실이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을, 당신의 생각을 글로 한번 옮겨보세요. 충실하게 살아낸 당신의 하루가 곧 당신의 가장 훌륭한 글이 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드는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걸 써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서 그냥 나의 하루를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해봐도 좋겠다는 용기가 생기네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이 자료가 마지막에 인용한 구절을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는 구절이에요. 이 말을 글쓰기에 한번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숨겨둘 수 없을 만큼 소중해서 글로 쓰여 세상의 빛이 되어야만 하는 이야기는 과연 무엇인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